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귀여운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차에 올해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 키우라, 일하랴, 가족들 챙기랴. 이래저래 하다 보면 잠깐 딴짓할 틈도 없이 바쁜 게 워킹맘의 삶이지만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이걸 잘했다고 해주실지 괜히 욕이나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보고 제 한풀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젊은 시절 혼자 고생을 꽤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금슬 좋으시던 부모님이라서 떠나실 때도 같이 떠나셔야 했던 건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셨고 어린 나이에 그 충격이 정말 심했었죠. 얼마나 충격이 심했던지 입학 예정이었던 대학도 포기하게 되었고 한동안 실효증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나마 있던 친척들은 전부 부모님 재산만 노리고 뭐라도 뜯어내는 사람들밖에 없는 바람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치이다 못해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외톨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20살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형제 자매 없이 천의 고아가 된 저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혼자서 뭘 하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장례식도 겨우 치른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을지 두려웠죠.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없고 막막해서 2년 가까이 집안에서만 지내던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하는 사업을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고객님들께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아서 뭐 하나 시키지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던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물 한 병이라도 사고 싶으면 집 밖에 나가야 하는데 배달 음식 아니고서는 매일 시켜 먹을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꼭 저처럼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바빠서 직접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배달해주는 집밥, 도시락, 생필품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대학은 포기했고 앞으로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남겨두신 유산도 좀 있었고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 죽어버리면 쓰지도 못할 돈이라는 생각에 망하더라도 큰 미련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배달을 시키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사업을 시작하고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어요. 겁없이 시작해서 그런지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간은 남은 돈 까먹으면서 버텨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세상이 바뀌면서 제 사업도 빛을 보게 되었죠.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로 배달 특수가 시작되면서 전에 없이 잘 되어가는 사업 덕분에 회사가 이전보다 몇 배는 커지게 되어 덕분에 요즘 저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 시절부터 지금껏 제가 이 일을 해오게 된 것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과 교제를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고 그래도 제가 엄연히 사장이었고 또래에 비해 경제력이 있던 제가 거래처 회사 평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했겠죠. 다들 제가 전문직이나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지 제가 아깝다며 심지어 저희 결혼을 말리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비록 남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제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저희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더 능력이 좋으면 괜히 배 아파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을 가진다던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남편이 좋아했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허세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어서 오히려 능력 좋은 와이프 얻었다며 자랑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물질적으로 받은 게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벌써 10년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그동안 별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죠. 남편은 지금도 자기 회사 다니면서 바쁜 채 외주하느라 고생일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남편의 시댁 식구들은 별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원래 시자 들어가면 다 그런 건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별로 반기지 않았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도 남편 차도 제가 해갔고 남들은 다들 제가 기우는 결혼이라고 제가 아깝다고 말리는데도 시댁에서는 제가 그저 고졸의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딸 아들 어렵게 키우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20살 때 돌아가신 걸 가지고 부모 손 못 타서 어쩌겠냐며 걱정 같은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며느리한테 다른 욕심은 없었어도 좋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왜 천하 고아를 데려왔을까. 그건 좀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니. 그래도 네가 회사 운영하면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어보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괜히 부모 없이 자란 티 내지 말고 나를 부모라 생각하고 성실껏 잘해라. 알겠니? 제가 고아인 것도 맞고 대학도 못 나와서 돈 있는 거 말고는 부족한 것도 많은 저였지만 굳이 새 식구들이면서 그런 얘기하셔서 제 속을 긁으셔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라니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시댁의 딸처럼 대접받거나 큰 기대는 말라는 결혼 선배의 말처럼 결혼 생활이 다 이런 거라 생각했던 저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사람 좋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신혼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지만 역시나 결혼 이후에도 늘 시댁이 문제였어요. 첫 만남에 기죽이려고 그런 소리를 하신 걸 보면 저도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선전 포고이셨던 건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아 며느리 기죽이고 잡들이라도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 사람을 참 귀찮게 하셨거든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회사 사장인데 제가 노는 줄 아시는 건지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굳이 집안일 시키시고 안 하던 김장까지 하시면서 괜히 시집살이를 못 시켜 안달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시집살이를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 못한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그냥 넘겼었죠.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가 괜히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아서 먼저 나서서 처리해주곤 했었어요. 엄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며느리 잘 들었으면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쉬지도 못하는 바쁜 사람 자꾸 불러서 쓸데없는 일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부르세요. 저놈 새끼가 결혼하더니 지 식구들 버리고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있네. 아이고, 자식 키워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너를 헛 키웠어. 결혼 초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싸웠던 게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괜히 저를 괴롭히시고 남편은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그럼 어머니는 또 저를 미워하시고 눈치를 주셨죠. 네가 돈 좀 번다고 시댁이란 남편 아주 개똥으로 하는 모양인데 너 그따위로 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너한테 가족은 우리밖에 없는데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 줄 아니? 너 그러다가는 벌 받아. 처음에는 저도 요령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자꾸 싸움만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시어머니를 구슬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좀 더 시댁에 신경을 쓰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리를 바라시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도리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해드렸어요.
평생 좁은 빌라 사시면서 아파트 한번 살아보시는 게 꿈이었던 어머니에게 자식들도 못 이루어드렸던 꿈을 이루어드렸던 거죠. 어머니, 여기 아파트 어떠세요? 아파트에 당연히 좋지. 근데 그거 쓸데없이 왜 물어보냐? 빌라 사는 사람 앞에서 염장 질러? 어머니, 그럼 앞으로 여기서 지내실래요? 제가 어머니 집 해드리려고요. 뭐라고? 이 아파트를 나한테? 어머니는 너무 좋으신지 그날 처음으로 제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며느리 잘 둔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하네. 아유, 내가 평생 이런 집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자식들 덕 못 보고 며느리 덕을 본다. 엄마,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자식 덕 본 거 맞죠? 그런가? 하긴 며느리도 딸이지 뭐. 게다가 너는 친족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 네가 챙길 게 나밖에 없잖니. 아무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자식보다 나은 효도란 덕분인지 그 후로도 어머니도 제게 괜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만 잘 챙기면 될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에게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았던 거죠.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시누이는 끼리끼리 만나기는 했지만 시집을 그리 잘 간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시댁도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건지 매일 돈에 쪼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누이 남편이 그리 믿음직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저야 괜히 남의 집 사정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보고 듣는 것만 해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답답할 정도였어요. 가난한 집 외동아들인데 산대 독자라면서 어와둥둥 자라서는 고생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밖에서 일해서 돈 벌 생각은 못하고 늘 집에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누이가 둘째 임신하고도 갓난쟁이 없고 일을 다닐 정도였다니 말을 다 했죠. 딸이 그렇게 사는 걸 알고도 해줄 것 없는 시어머니셨기에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중에 고하지만 돈은 있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고 어머니 집까지 해드리고 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바라시는 게 점점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생활비를 보태달라 그런 자잘한 부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심해부가 돈 사고 친 것까지 제가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조카들 불쌍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심해부랑 저랑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제가 그런 돈까지 해줘야 하는 게 저도 불만일 수밖에 없었어요. 싫다고 거절도 해보려고 했지만 시누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제가 도와줄 때까지 저희 남편을 들들 볶다 보니 결국 제가 못 이기는 척 해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저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랑 달라서 저한테 뭐 하나 바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집해드리고 시댁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오죽하면 차라리 시댁 식구들이랑 인연 끊고 살자고까지 했겠나요. 남편이 그 말이 진심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기 가족보다도 저를 아끼는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도 남편을 봐서 시댁 식구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가족이면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시댁에 아낌없이 퍼주던 저였었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시댁과 큰 문제는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주말에 돌보미 이모님에게 전화가 오셨는데 갑자기 당장 다음부터 아이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돌보미 이모님이 또 못 나오시겠다고 하네? 어떻게 하지? 또?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지민이는? 그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다른 엄마가 꼬셔서 빼간 것 같아. 진짜 다들 왜 그러냐? 우리가 좀 적게 들었나? 다른 집은 대체 얼마나 주길래 꼬신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모르겠어. 사실 힘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 왜 그래? 지민이 봐주던 돌보니가 못 나오겠대? 돈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올케는 얼마 주는데? 저예요?
저희는 하루 4-5시간씩 해서 200만원 조금 더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의 시급 2배 정도 드리는 거죠. 뭐? 200만원? 겨우 몇 시간 맡기면서 너무 비싸다. 아니, 뭐하러 남한테 그 큰 돈을 줘, 이렇게?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이것도 싸다고 다른 집에 가시는 거 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 구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어머, 다들 정말 배가 불렀구나. 돈을 그만큼 받는데도 일을 그렇게 해? 제가 돌봄이 있으면서 큰 돈을 쓰는 게 놀라운지 그 얘기를 듣게 된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기함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키워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건 아니었어요. 요즘 돌보미 이모님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들고 외국인 돌보미들 아니고서는 원래 시급의 몇 배는 챙겨드려야 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 하원 도와주지 친정엄마도 안 계시다 보니 겨우 몇 시간이라고 해도 돈 200이 절대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준다고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돈을 더 주고더라도 괜찮은 사람 구하는 게 낫죠. 싸다고 아무나 부르면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괜히 돈 쓰고 애 맡기고도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럼 혹시 그게 내가 할까? 예? 형님이요? 그래, 올케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글쎄요, 형님도 조카들 챙기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애까지요? 아유, 나 안 바빠. 요즘 우리 애들 학원 보내놓고 한가하잖아? 저녁에 몇 시간 봐주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믿을만한 가족이 낫지. 그렇게 많이 주고 사람 부릴 거면 차라리 나한테 시켜. 신우이가 돈 때문에 그러는지 웬일로 자기가 저희 애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 말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사람 쓸 때도 괜히 불편하게 눈치 보느라 뭐 하나 부탁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물며 시댁 식구인 신우이에게 아이를 맡기려면 뭐 하나 싫은 소리나 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 막막하기는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애가 낯이 많이 가려서 사람 쓰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던 고모라면 저희 아이도 안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웬일로 자처해서 저를 도와준다 그러는 게 고맙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신우가 용돈벌이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형님, 그럼 사례비는 어느 정도로 드리면 될까요? 응? 돈? 아유, 뭐 그냥 적당히 주면 되지. 그냥 200씩 줬다 그랬나? 그럼 나는 뭐 그것보다 좀 덜 줘도 되고. 형님, 혹시 저희 아이 밥도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준비해두고 갔었는데 형님이 같이 챙겨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해서 300만원씩 드릴게요. 뭐? 300만원씩이나? 어머,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조카 밥이야 당연히 챙겨줘야지. 박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설마 내가 조카 딸을 굶길까봐? 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가족끼리라도 계산은 확실해야죠. 아이 밥까지 챙겨주시면 300만원은 드려야죠. 그럼 정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케가 300씩이나 준다는데 내가 설마 허투루 하겠어? 요즘 나가서 어디서 300만원을 벌어? 나 안 잘리게 정말 열심히 할게. 믿고 맡겨줘. 그렇게 신우이에게 아이를 맡기게 된 저는 집으로 신우를 불러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 카메라를 보고 묻더라고요. 어머, 근데 저건 뭐야? 카메라 같은데? 설마 나 때문에 설치한 거야? 아, 저거요? 저거 원래 있던 거예요. 설마 돌보미를 못 믿어서 해놨어? 어쩐지 그 비싼 돈 받고도 왜 자꾸 그만두려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올케, 저런 게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애를 편히 봐주겠어. 설마 나도 감시하는 건 아니지? 감시라뇨. 제가 없을 때 우리 지민이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가끔 보려고 해놓은 건데요.
왜요? 형님 불편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이야 못 믿어서 그런다지만 가족끼리 저게 필요해? 그냥 위급한 일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치워. 나 저런 거 있으면 불편해서 여기 못 있어? 설마 올게 가족끼리도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나 지민이 고모야. 내가 잘하면 잘하지 못할 일 있을까봐? 그건 알지만 그래도 아휴 올게 이러면 나 진짜 일 못해. 우리 가족 아니야? 나 우리 지민이 내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카메라는 치우자. 어? 신우는 카메라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며 저를 말렸고 결국 저는 신우이의 요구에 홈카메라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괜히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마음은 찝찝했지만 정말 남도 아니고 아이 고모인데 당연히 믿어야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식 둘 키워내며 저보다 육아 고수인 신우이는 걱정 없이 저희 아이를 잘 돌봐주셨고 아이도 고모와 지내는 게 편한지 전부 다 잘 놀고 잘 지내며 꼬박꼬박 밥도 잘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편식이 있던 아이가 고모 말은 잘 듣는지 매번 싹싹 긁어먹은 식판을 제게 보내주는 신우 덕분에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혹시나 싶어 걱정은 계속했지만 2달쯤 지나자 저도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딸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전과 달리 밥을 먹을 때마다 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민아 왜 그래? 밥이 맛없어? 아니야 밥 맛있어. 근데 왜 먹지를 못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이가 뭐가 불편한 건지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밥상 앞에서 자꾸 수저를 들었다 놨다 반복만 하고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였어요. 아직 어리다 보니 채소 같은 건 골라내긴 했지만 밥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행히 배가 안 고파서 그랬는지 한참 기다리던 아이가 저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엄청 배가 고픈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하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전에는 입이 짧으면 짧았지 급하게 먹거나 식탁 앞에서 눈치 보던 아이는 아니었는데 애가 갑자기 이러는 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신우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달라진 게 있다면 몇 달 동안 신우이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저녁을 먹였다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설마 하면서도 결국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저는 집안에 다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감시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 그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아이 고모가 애한테 몹쓸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저도 제 아이 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도 신우이도 모르게 주방과 거실 한켠에 홈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홈카메라를 제 휴대폰에 연결 하고서 저는 일하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너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고야 말았어요. 하원 시간이 되어 저희 딸이 신우이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는 자기 방에서 책을 잘 읽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신우이는 아이의 식사를 준비하는 듯 했고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죠. 문제는 식탁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이가 쭉 빼어떼며 식탁에 앉더니 신우의 입이 떨어지기 전까지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먹으라는 신우의 말에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먹고 있는데 하필 반찬이 아이가 싫어하는 오이가 있었어요. 제가 애가 너무 싫어하는 반찬은 하지 말아달라 미리 말했는데도 왜 그러는지 신우이가 애가 제일 싫어하는 오이 반찬을 했더군요. 아이가 차마 오이를 못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신우이가 돌변을 하듯 아이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또 안 먹었어? 야, 왜 오이를 안 처먹어? 어? 내가 기껏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밥 먹을 줄 몰라?
그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잠시, 더 놀랄만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린 딸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오이를 먹으라고 강요하던 시누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저희 아이 입을 열더니 입에 오이를 처박아 넣더라고요. 아가리 벌려. 얼른 씹어. 안 씹어? 오이 하나라도 남기면 죽을 줄 알아? 아이는 고모가 무서운지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오이를 씹고 있었지만 차마 삼키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못 삼키겠던지 먹던 시판 그릇 위로 구토를 하고 말았죠. 아이의 실수에 시누이는 더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저는 곧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저희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애를 괴롭혀요? 뭐야 오이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애한테 억지로 오이 먹이는 거 다 봤다고요. 오이캐, 설마 나 감시하고 있었어? 카메라 숨겨놓은 거야? 어쩐지 애가 밥 먹는 걸 힘들어하고 이상하길래 봤더니 여태 저희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저희 애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는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누이에게 엄포를 놓은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시누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신우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손녀를 먼저 걱정해야 할 시어머니가 제 편이 아닌 시누이 편에 드시는 겁니다. 예, 너 내 달려러 애 봐달라고 불러놓고 여태 애를 감시하고 있었냐? 이건 뭐야? 몰카야 뭐야? 어머니,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애가 아도 이상하길래 설마 해서 카메라를 뒀더니 세상에 형님이 저희 딸을 학대하고 있었어요. 애한테 윽박 지르고 억지로 먹이고. 이건 고문이에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너는 네 시누이를 감시하고 있었어? 너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제가 직접 신우가 저희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애가 괴로워하며 구토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신우 편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우를 감시하고 있었다며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아직도 울고 있는 저희 딸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말입니다. 어머니, 손녀가 이런 꼴이 당했는데도 따님 편을 들고 싶으세요? 저희 애는 안 불쌍하세요? 나는 내 딸이 더 불쌍하다. 돈 좀 있다고 지올게 뒤시작거리나 하고 기껏 와서 애 봐줬더니 편식한 애 좀 가르쳤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뭐라? 아이고 기가 찼어 정말.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도 식구랍시고 챙기고 걱정하던 저였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고문하던 인간과 시댁 식구들은 저와 제 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네요. 고아나 마찬가지인 나한테는 시댁 식구들이 유일한 가족이라 정말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신경 써줬는데 어쩌면 저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받아먹을 때만 넙죽넙죽 잘만 받아 처먹고는 감히 제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인간들을 제대로 벌주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딸이 겪은 일을 시누이 자식과 시누이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지만 겨우 그 정도로는 제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입에 쳐넣어주느니 차라리 굶겨 죽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들을 몽땅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덕에 그나마 먹고 살던 인간들이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애를 봐줬던 건지 톡톡히 깨닫게 해줘야겠다 싶었죠. 내가 정말 지들이 예뻐서 그 많은 도움을 주고 모렴치한 행동들을 참아줬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었습니다. 제대로 도끼를 품은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 식구들이랑 다시 안 볼 거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그 집으로 10원 한 장 흘러가는 일 없을 거야. 지금 당신 엄마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빼버릴 거고 내 덕에 일자리 얻은 당신 매형 백수 만들 거야. 그리고 당신 누나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야.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 집에 퍼줬던 거 다 다시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당신까지 핏줄 져버리라고는 안 하겠지만 내 말에 토달면 당신도 앞으로 나랑 지민이 못 보고 살 줄 알아. 알겠어?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죄가 없었고 남편 역시 자기 식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대신 누나한테 가서 따져 물은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제 결정에 토를 단다면 저는 정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이혼을 할 결심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제 말에 일절 토를 달지 않았고 제 선택에 딴지를 걸지 않았죠. 그래, 이제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나도 내 식구지만 다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냥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괜히 미안해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이 짠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그런 가족을 둔 게 죄라면 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여태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시댁 식구들을 제 식구처럼 챙겼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금쪽 같은 제 딸에 건드린 이상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빈대 같던 시댁 식구들을 모두 알거지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던 저는 당장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제 명의 아파트부터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낡고 좁은 빌라 살던 사람을 아파트 주민 만들어줄 때는 살아생전 아파트 살아보냐며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미안하다, 절이라도 하려고 그러더니 고작 몇 년이나 지났다고 이제 와서 자기 딸만 감싸는 시모가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런 시모 입으로 집으로 들어간 제 피 같은 돈도 너무 아까웠죠. 제 딸 괴롭힌 시누이는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그런 딸을 감싸고 제 딸을 외면하는 시모는 시누이보다 더 싫더라고요. 그동안 누가 친딸 노릇을 했는지 톡톡히 보여주기 위해 저는 제가 시모에게 해줬던 모든 걸 다시 앗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시모가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거기 부동산이죠. 제가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어서요. 매매든 전세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집 보러 오세요. 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나갈 거예요. 입주 날짜는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바로 집을 보여주셨던지 집 보러 온 사람들을 보고 시모가 놀라서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거죠. 애미야, 지금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뭐냐? 너 진짜 부동산에 집 내놨니? 예. 그니까 하루빨리 짐 싸서 나가세요. 아니, 멀쩡한 내 집을 왜 팔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좀 똑바로 하세요. 그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지? 제 집 제가 팔겠다는데 할 말 있으세요? 어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기가 막힌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동안 그 집 사시면서 저한테 월세를 냈어요. 전세금을 줬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럼 네가 나가려면 내가 몇 년이나 살았던 집에 그냥 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동안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지는 못할 망정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네? 그 집 내 집이에요. 당신 권리 요만큼도 없어. 지금 너 내 딸이랑 좀 싸웠다고 이러는 거냐? 세상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섭다.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어. 그러게, 눈치껏 편이라도 잘 들지 그랬어요. 잘못한 딸 편 들 때는 언제고. 그럼 내가 그 꼴을 당하고도 당신들이 식구를 생각할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식구가 아니야? 그럼 식구예요. 당신이 내 딸 괴롭힌 순간 우리는 남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편의를 봐주겠어요? 그나마 남편 벌써 짐 쌀 시간을 줄 테니까 새로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짐 챙겨서 나갈 생각해요. 괜히 또 딸 말 듣고 고집 부리고 버티는 게 생각하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은 세입자도 아니라서 그냥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고, 그건 경찰 불러서 쫓아내면 그만이니까 여차해서 법원까지 가고 싶으면 버티시던가요. 아, 그리고 그 집에 가전 가구 다 내가 산 거니까 그거 챙길 생각하지 마요. 절도죄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뭐야? 야, 이 못된 거사. 열이 잔뜩 받은 시모가
수화기 너머로 욕지거리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더 이상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버텨봤자 마음고생하는 건 제가 아니라 결국 늙은 시모가 될 테니까요. 시모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앞에 대드는 게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게 그나마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줌마, 할머니야 하며 저도 똑같이 욕하고 주고 싶었죠. 그동안 은근히 며느리라고 딸이랑 차별하면서 구박했던 시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는 건 아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던진 저는 곧 걸려올 신우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들은 남편이 시모 편을 들 리가 없을 테니 그럼 믿을 구석은 자기 딸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모와 전화를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에게서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신우이는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그동안 쌓인 게 많긴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건 전부 신우이 때문이었으니 제가 볼 일이 제일 많은 것도 신우이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어디서 욕지거리야.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뭐라고? 야, 너 내가 손 윗사람이야. 어디 며느리가 신우이한테 반말이야? 당신이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인지도 몰랐네. 근데 어째? 나 이제 당신 올 게 아니야. 당신 엄마도 내 시어머니 아니고. 우리 그냥 남이니까 예의 좀 지켜줄래?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니깎게 뭐 어쩌겠다고 이러는 건데. 고아 주제에 그동안 가족이랍시고 챙겨줬더니 왜 이제 내 동생이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내가 설마 이혼이 무서워서 그동안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당신 동생이 내가 이런 줄 모르겠어? 아예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죄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당신들을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아주 이혼을 하고 내 딸을 혼자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 지킬 거야. 너 같은 게 감히 내 딸을 괴롭혀? 그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네 자식들 괴롭혀줄까? 너도 하는 걸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하니?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감히 남의 자식들을 입에 올려? 정말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해봐. 나는 벌써 다 준비했거든. 너 내가 오늘 중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거니까 딱 기다려. 그리고 네 남편 아마 오늘부로 백수될 거야. 남편은 백수해, 엄마는 범죄자해. 그럼 너희 애들은 참 잘 크겠다, 그치?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동학대라니. 아니, 우리 남편 백수는 무슨 소리야? 회사 잘 다니는 우리 남편을 왜 건드려? 그러게, 마음 잡고 회사 잘 다니는 당신 남편 그 일자리 누가 마련해준 거였지? 능력도 이력도 없는 사람 사정사정해서 취직시켜주게 바로 나 아니었나? 그럼 준 사람이 다시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제가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자 그제서야 신우이도 사태 파악이 되는지 고래고래 지르던 괌을 딱 멈추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고막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제야 대화가 좀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쪽에 더 들을 말은 없으니 별 상관은 없었네요. 옳게 설마 그 말 진심은 아닌 거지? 아휴, 정말 우리 아빠 백수 만들고나 경찰서 보내려고 그래? 그래? 아휴, 옳게가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 신우이였지만 저는 엎드려서 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늦은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한 거거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대? 그런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나한테 사과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래. 부모 잘못 만난 채로 고통받을 애들이 불쌍한 거지 뭐. 이렇게 애들은 잘못 없잖아. 아직 어린 애들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할게. 우리 딸도 잘못 없었어.
한참 어린 내 딸은 뭐가 잘못이라고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어? 네 자식들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신우이에게 제가 말한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덕에 취직했던 신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신우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아쉽게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경찰서 오고 가며 조사받느라 고생했을 걸 생각하면 나름 통쾌한 복수였네요. 시모 역시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갈 곳이 없는지 방도 없는 신우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살던 집 팔아서 신우집 얻어줬으니 달리 갈 곳이 없었겠죠. 내 덕 보고 살던 인간들이 옛날보다 못한 꼴이 된 게 별로 안타까울 것도 없겠네요.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갔고, 저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한동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은 안 좋은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는 건지 1년쯤 지나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제 손으로 제 아이를 그런 몹쓸 인간에게 맡겼던 제 상처와 죄책감은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 주어서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후로 남편도 시댁과 연락을 아주 끊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구들과 남편이 한 가족일 수 있는 건지는 믿어지지 않지만 원래도 늘 저와 아이가 우선이었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남편을 믿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야 말로 30년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겨우 10년째 가족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서로보다 더 소중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